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7장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에, 그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에 임금 격차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웨이지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이제 좀 큰 주제이기는 하죠. 임금 불평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협소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격차라고 하는 좀 카테고리로 조금 레벨 다운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슈는 훨씬 더 큰 주제여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지막에서 policy application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에,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에 임금 격차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지난 한 20-30년 동안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본다면 뭐 1980년대부터 사실 시작된 한 50여 년 정도 기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00년, 지난 한 20여 년 정도 기간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꽤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 한 20-30년 동안에 나타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사이의 임금 격차,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 사이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시장에 두 가지 유형의 워커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그룹이 스킬드 워커고 숙련 노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비숙련 노동이고요. unskilled worker, 비숙련.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제 노동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변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상대적 비율입니다. 첫 번째, 숙련 노동의 상대적 임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숙련 노동자들이 비숙련 노동자들보다 얼마만큼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더 받는가, 그러니까 relative wage라는 개념이에요. 상대 임금. 그래서 row로 표시를 하고요. 얘는 row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스킬드 워커가, 비숙련 노동이 뭐 시간당 15,000원을 받을 때, 숙련 노동자들은 당연히 15,000원보다 더 받겠죠. 그럼 얼마만큼 더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2의 값을 갖는다면, 비숙련 노동이 15,000원 받을 때 뭐 숙련 노동자들은 평균 3만 원을 받는다, 2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3의 값을 갖는다면 3배를 더 받는다. 15,000원 받을 때 뭐 숙련 노동자들은 45,000 맞나요? 3배면 45,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임금에 대한 가격을 상대 가격으로 표시를 하니까 수량도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지표는 단순히 이제 몇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몇 명의 노동자들을 기업들이 채용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비율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의 상대적 비율. 그래서 분자가 skilled고요. 분모가 unskilled예요.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도 우리가 표시를 할 거고, 노동 수요 곡선도 표시를 할 텐데, 공급도 상대적 공급이고 수요도 상대적 수요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보려고 하는 수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시그마라고 읽죠. 그래서 공급, 뭐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지만,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또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상대적 비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언스킬드 워커가 100명,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언스킬드 워커가 100명이라고 하면, 스킬드 워커는 상대적으로 몇 명인가.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시그마가 2다 라고 한다면, 언스킬드 워커가 100명이 있는데 스킬드 워커는 200명이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 공급이 3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언스킬드 워커는 100명이 있는데 스킬드 워커는 300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요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수요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그마가 2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언스킬드 워커를 1명 채용할 때 스킬드 워커를 2명 채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3명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1명은 언스킬드고 2명은 스킬드 워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우리가 상대적 비율로 해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분석 방법은 통상적인 수요 공급 모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말씀드렸듯이 디맨드 커브를 상대적 수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를 언스킬드 워커를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하는가.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1명 채용할 때 비숙련 노동자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2명 채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상적인 노동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비숙련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스킬드 워커의 임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를 적게 투입하려고 하겠죠.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에는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먼저 볼까요? 세로축에는 상대 임금을 표시할 거고요. 그래서 로우를 표시합니다. 로우는 바로 분자에 스킬드 워커의 임금을 쓰고요. 분모에는 언스킬드 워커의 임금을 표시하고요. 가로축에는 상대적 비율이죠.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비율인데 스킬드 워커의 숫자와 언스킬드 워커의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 비율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 시그마를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언스킬드 워커가 100명일 때 스킬드 워커는 모두 몇 명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상대적 노동 공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노동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언스킬드 워커를 1명 채용할 때 스킬드 워커를 평균 몇 명 채용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플라이 커브 말씀드렸듯이 경제 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비숙련 노동자가 1명 있다면 숙련 노동자는 모두 몇 명이 있는가? 그래서 시그마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노동 공급이 그러니까 상대적 노동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기에는 그렇겠죠. 비교적 짧은 시간 4, 5년 기간 정도의 어떤 그 시간 동안에는 사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기는 하겠지만 숙련 노동자들의 비율이 그렇게 막 확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대량 이주라든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한은 국내에서 스킬드 워커나 언스킬드 워커의 이제 이 비율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지난다면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 이 비율이 이제 바뀌겠지만 한 4, 5년 정도의 시간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시그마 제로 공급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그마 제로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시그마 제로가 3이라고 한다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요. 비숙련 노동자의 숫자가 100일 때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3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당연히 시그마 제로에서 수직선이 되겠죠. 1대 시그마니까요. 또는 이 값 자체가 시그마니까요. 비숙련 노동자가 1명 있을 때 숙련 노동자는 모두 시그마 제로명이 있으니까 단순히 시그마 제로에서 일정한 값을 갖도록 상대적 공급 곡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플라이 커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수요 곡선은 상대적 임금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상대적 임금이 상승하면 다시 말해서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그러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를 적게 투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떨어지겠죠.
상대적 임금이 상승할수록 스킬드 워커에 대한 디맨드가 줄어들 테니까 수요량이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방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물론 상대적 공급, 상대적 수요이긴 하지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겠죠. 점 A를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상대적 공급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뭐 공급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시그마 제로는 한 국가 노동시장 내에서 이미 결정이 된 어떤 스킬, 언스킬 레이쇼가 되니까요. 스킬 레이쇼가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혹은 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 국민 중에서 혹은 워크포스 중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가 바로 시그마 제로가 보여주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그마 제로 자체는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임금 격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혹은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텐데 그럴 때 이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가 얼마만큼의 임금을 더 받는지 일종의 이제 스킬드 웨이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균형에서 우리가 스킬드 워커가 언스킬드 워커보다 얼마만큼의 임금을 더 받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된 일종의 스킬드 웨이지 프리미엄, 스킬 웨이지 프리미엄, 스킬드 워커가 추가로 얼마나 더 많은 웨이지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웨이지 프리미엄이죠. 스킬드 워커가 받는 물론 로 제로가 웨이지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언스킬드 워커와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 레이쇼니까 이걸 이제 정말 프리미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2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웨이지 프리미엄이 되겠죠. 근데 편의상 뭐 1을 얘기하지 않아도 몇 배 더 받느냐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웨이지 프리미엄을 값을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제가 웨이지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로의 값이 커지면 사실상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되는 것이니까 임금 불평등 정도가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에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언제 이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 곡선이 변하거나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이 변하거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임금 격차가 변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상승한다는 것이죠. 임금 격차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급 곡선이 이동해서 이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 공급이 감소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적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공급 감소가 나타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임금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웨이지가 상대적 임금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공급의 감소와 수요의 증가입니다. 첫 번째, 공급의 감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되겠죠. 스킬드 워커가 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상대적으로 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걸 수요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각각을 생각해 볼 텐데 이제 두 번째
수요의 증가는 make sense 해요. 하지만 첫 번째 공급의 감소는 좀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공급의 감소인데 이 상대적 공급이 뭐냐면 unskilled 워커가 100명 있을 때 skilled 워커의 숫자가 전보다 더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unskilled 워커가 뭐 늘어났는데 skilled 워커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히 skilled 워커 자체가 줄어드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unskilled 워커고 여기가 skilled 워커인데 unskilled 워커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단순히 skilled 워커의 숫자만 줄어드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할 거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unskilled 워커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뭐 예를 들면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skilled 워커의 숫자가 그 2배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면 얘가 이만큼 늘어날 때 skilled 워커는 아주 조금 늘어났다면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커졌으니까 당연히 이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얘도 감소할 거고 얘도 감소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make sense 하지는 않아요. 일단 unskilled 워커의 숫자가 변하지 않을 때 skilled 워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도 좀 make sense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killed 워커가 더 빨리 skilled 워커만 소멸해야 되는데 뭐 선진국에서 이러한 일들은 잘 일어나진 않죠. 그러니까 개도국이라든가 신흥국가들에서는 그 국가 내에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예를 보고 있어서 첫 번째 케이스는 별로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unskilled 워커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unskilled 워커가 2배 증가할 때 skilled 워커는 2배까지 증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혹은 30년 동안 대다수의 국가에서 skilled 워커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unskilled 워커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증가가 일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구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두 번째 현상은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이 상승하기 위해서 단순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맞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이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급이 오히려 증가했죠. 두 번째,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우선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본다면 비숙련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할 때 전보다 더 많은 숙련 노동자들을 채용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숙련 노동자를 한 명 채용할 때 비숙련 노동자, unskilled 워커를 한 명 채용할 때 스킬드 워커를 2명 채용했다면 이제 3명 채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비교적 우리가 납득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공급이 감소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상대적 임금의 어떤 상승이 스킬드 워커가 받는 상대적 임금의 상승이 상대적 공급의 감소에 의해서 초래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상대적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면 상대적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건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고요. 관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30년 동안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한국도 포함을 해서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관찰했던 지난 20-30년 동안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스킬드 워커가 언스킬드 워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스킬드 워커들의 임금도 과거보다는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스킬드 워커가 받는 임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의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된 것이죠. 그 로우가 상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도 상승했고 언스킬드 워커의 웨이지도 상승했는데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가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관찰한 것은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스킬드 워커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로가 사실 높아진 것이죠. 이건 이제 공급이라고 했는데요. 전체 국민 중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혹은 뭐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두 번째를 여기에 이제 끼워 맞춰 보면 서플라이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진 게 스킬드 워커니까 스킬드 워커의 상대 임금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상이니까 점 A에서 예를 들면 점 B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임금은 반드시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현상만 나타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스킬드 워커의 비율이 상승했으니까 스킬드 워커의 임금은 상대적 임금은 하락했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같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관찰한 현상이니까요. 제가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첫 번째 이게 사실 우리가 관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something이 무엇인가 something happens겠죠. 뭐가 나타났었을 거예요. 그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스킬드 워커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겠죠. 스킬드 워커의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물론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만약에 더 바깥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면 D0에서 D1으로 이동했다면 그렇다면 균형은 점 C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았었더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은 점 B였을 거예요. 여기. 이건 사실 상대적 임금이 하락하는 균형인데 수요가 더 스케일드 워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다면 그렇다면 균형은 C로 가겠죠. 그래서 C에서의 특징은 우리가 관찰한 두 가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임금은 상승해서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와 언스킬드 워커의 웨이지 사이의 격차는 더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난 20-30년 동안 대학 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숙련 노동, 상대적 수요와 상대적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 실제로 과거에 지금까지 나타난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 곡선도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 그다음에 스케일드 워커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산업 내에서 전 산업 내에서 이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인 수요도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선이 모두 다 바깥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곡선이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동했냐면 수요 곡선이 더 뭐 많이 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종의 이제 레이스, 일종 경주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더 많이 이동했는가. 일종의 레이스가 있었고 그 레이스에서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수요 곡선이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맨드 커브가 더 많이 조금 아니면 뭐 혹은 더 빠르게 이동했기 때문에 스케일드, 언스케일드 웨이지 디퍼런셜은 더 확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은 슬라이드 이제 뭐 한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러한 어떤 그 스킬드 워커에 대한 상대 수요가 늘어나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서플라이 시프트도 얘기를 하지만 대체로 글로벌화,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관점에서 글로벌화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이제 숙련 편향적 기술 발전, 기술 진보,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화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금 중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이라든가 몇몇 국가들이 사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호주 이런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이제 공장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뭐 기존에 유럽에 있거나 혹은 이제 미국에 있었던 공장들이 많이들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공장을 새로 이제 지어서 낮은 임금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숙련 노동자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업들이 뭐 혹은 뭐 산업체에서 비숙련 노동을 수요하지 않고 이제 숙련 노동자들 위주로 채용을 하기 시작했겠죠. 많은 공장들이 중국으로 이주를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화가 이런 어떤 이제 수요의 확장, 그러니까 뭐 상대적 수요의 확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데이터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확인이 됩니다. 검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하고 우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스킬드 워커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용어를 가지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웨이지 프리미엄을 높인 것이고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들 임금 사이의 격차를 확대했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의 증가보다 수요의 증가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하나의 요인이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꼽는 것 중에 스킬 바이어스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기술 발전, 기술 진보는 계속해서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를 기술 변화라고 잘 번역하지는 않고요. 기술 발전, 기술 진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혹은 뭐 핀테크라든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챗 GPT라든가 뭐 이러한 유형의 기술들은 사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상업화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제품과 서비스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 10여 년 동안 뭐 아이폰이나 뭐 삼성 갤럭시 뭐 이런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가 됐고요. 어플리케이션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들 뭐 등등등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대체로 이런 것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우호적인지 아니면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우호적이었는지를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 발전은 어떤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하는 기술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숙련 노동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유형의 이제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 본다면 이러한 기술 발전은 기존의 언스킬드 워커들은 대체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스킬드 워커들에게는 이제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의 생산성은 높여주지만 언스킬드 워커들은 대체하는 그들의 일자리를 이제 파괴하거나 없애는 형태의 기술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당연히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경우부터 쭉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옛날이죠. 훨씬 더 옛날부터 생각해 본다면 뭐 컴퓨터가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의 확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그 시대에 들어선 거잖아요. 뭐 챗 GPT라든가 AI 시대. 이런 일련의 기술 발전들이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비숙련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기보다는 정반대로 그들의 일자리는 빼앗고요. 혹은 없애고 파괴하고 숙련 노동자들에게 더 적합한 그러한 기술 발전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입니다. 7장에서 일단 동영상을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